안녕하세요. 재단 교류이사 차두현입니다. 여기 새로 케이프 이제 이 글로벌 인턴십으로 응모하실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의해서 직접 경험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이미 소개가 됐겠지만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은 그동안 사실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코이카랑 착각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2010년, 2011년 어간에 사업을 정리를 일부 구조 조정을 하면서 내부에서 든 반성이 국내에 있는 뭐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면 스테이크홀더고 국내에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재단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권 갖고 계시죠? 그럼 전부 저희 고객입니다. 사실 후원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권 만들 때 국제기류 기금이라는 게 여권 수혜 안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게 정립이 되는 게 이제 재단의 기본적인 펀드의 기본 이 오리진인데요. 결국 국민들의 여권 수익 가지고 운영이 되면서 국민들을 직접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자성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재단이 가진 네트워크 역량, 왜냐하면 많은 정책연구소들하고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좋은 네트워크가 있으면서 그걸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게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고요. 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오신 분들이 뭐 나중에 한국 관련 전공을 해서 재단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외에 파견하는 객원 교수로 임용이 되셔도 좋고 또 여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치신 분들이 대부분 정책연구소 인턴십 쪽이기 때문에 정말 해당 지역의 정책연구소 나중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딴 이후에 거기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또 저희 정책연구소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랑 인연을 맺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생기긴 별로 그렇게 안 생겼을 텐데 인간관계를 약간 조폭 비슷하게 봅니다. 들어온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하신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지만 이 자리에서 나가시는 건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순간부터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의 좋은 인연이 이번 글로벌 인턴십의 응모를 단순히 설명만 듣고 응모를 하시든 안 하시든 또 응모를 하신 이후에 선발이 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계속적으로 재단의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설명회에서마다 강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재단이 하는 모든 새로운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키워드를 뽑으려면 아마 꿈일 겁니다. 보통 글로벌 코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굉장히 생경한 거죠. 또 생경할 만큼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하기도 했고 결국 어떤 면에서는 호응이 뒷받침되지 않고 또 공감대가 없으면 글로벌 코리아라는 거는 몇몇 정치인이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입에 빈말로 하는 그런 글자에 그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게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재단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단이 꿈꾸는 글로벌 코리아라는 건 아마 돈이 많지만 거들먹거리지 않고 또 힘이 세지만 bully가 아니고 또 끊임없이 세계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 문화권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닌 겸손함을 지닌 그런 국가일 겁니다. 저는 항상 그 꿈을 항상 꾸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재단과 그 꿈을 같이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기류재단 공공외교사업부의 이방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올해 2014년도에 KF 글로벌 띵크탱크 인턴십 펠로십에 어떻게 신청하실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목적은 저희 재단이 올해로 22년 정도 되어 갑니다. 창립된 지. 그래서 그동안 다져온 저희의 국제교류 네트워크와 협력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차세대 인재들과 연구자분들께서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좀 더 역량을 펼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마련된 해는 지금부터 2년 전 2011년이고요. 올해가 이제 3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인턴분들 그리고 펠로우분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개관 연구원의 자격을 얻으시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이나 정책 오피니언 리더분들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관심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분석 능력을 또 향상시킬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요. 또 그 연구소의 내부나 또 그 현지에서 개최되는 각종 학술 행사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학습하고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일단 저희가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랑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와 함께 협력하에 인턴십, 펠로우십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인턴십 같은 경우는 모집 대상이 관련 분야 전공 한국 국적 국내 대학원 재학생입니다. 그리고 펠로우십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전문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우드로 윌슨 센터 인턴의 경우에는 3개월 또는 6개월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시프리에 파견되시는 분들은 4개월 혹은 9개월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1월, 9월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제 기관 소개를 간단히 여기서 PPT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동영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응모 자격은 일단 대한민국 국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인 영어 점수를 가지고 소지하고 계신 분이셔야 하고요. 토익 850점, 토플은 IBT 100점, CBT 250점 이상, 탭스는 750점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턴은 이제 석사과정 이상 대학원생, 재학생이시고요. 펠로우 분들은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왕복 항공권, 그리고 생활 주거비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여행자 보험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실 것 같은데 전형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과 시프로에서 각각 서류 전형, 이제 그 서류에 대한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결과 발표는 6월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개별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결과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우드로 윌슨, 시프리에서 각각 인터뷰를 이제 거치시게 되고요. 이거는 전화나 화상 인터뷰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 발표는 7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파견은 2014년 1월 혹은 9월입니다. 제출 서류는 물론 이건 당연한 건데 모든 서류가 다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고요. 다음에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는 지원서, 다음에 지원 동기서, 연구 계획서,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 증명서,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 증명서 이상의 서류를 저희에게 이제 재단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PDF 파일로 해서 이메일로 저희 접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서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지원자께서 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자필 서명하셔서 교수님께서 직접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접수처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globalintern@kf.or.kr이라는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런 안내에 관련된 내용은 뭐 앞으로 저희 재단 웹사이트나 를 통해서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012년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인턴십을 막 마치고 돌아오신 김석원 씨, 신희영 씨가 그 생생한 경험담을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실 예정인데요. 참고로 신희영 씨, 김석원 씨 모두 작년 201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제 한국 귀국하신 지 채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더 생생한 경험담 공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석원 씨를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석원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프로라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2012년 9월에 파견돼서 올해 2월까지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코리아 파운데이션 주니어 스칼라로 활동하고 또 배우고 귀국한 지 한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경험담을 좀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그걸 들었을 때에 제가 든 생각이 되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되게 기대될 만한 그 얘기가 무조건 좋았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얘기라든가 또는 경험담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6개월 동안. 그래서 산발적으로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조금은 대단히 저한테 집중된 얘기겠지만 저의 어떤 구체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돼서 좀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컨셉은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 아무래도 아까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윌슨 센터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의 연구를 하면 연구를 수행하고 거의 모든 분야의 연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냉전사 연구 그리고 거기에 부속된 북한에 관련된 새로운 연구, 특별히 이러한 역사적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아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거는 제가 어떤 공부를 해왔고 어떤 연구 아젠다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연구 아젠다하고 대응하게 되는 윌슨 센터의 냉전 연구, 이것은 어떤 것이고 이것을 공부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간단한 저의 소견입니다. 저의 소견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행한 업무, 그 다음에 간략한 연구 경험담, 그 다음에 역시 저의 소견에 해당되는 몇 가지 제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경험담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현재 수료한 상태이고요. 먼저 이제 전공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의 제1 전공은 정치사 일반 그리고 냉전사 및 현대 한국 정치사입니다. 그리고 제2 전공은 이제 정치사상, 그 중에서도 역시 냉전 시대의 이념 갈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러면 소재는 무엇이었느냐? 저 같은 경우 석사 때부터 한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 주제에 토대해서 제가 우드로 윌슨에 가기 전에 이런 연구를 해야겠다 마음먹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Anti Communism of 승만리 and Eastern Europe, 이승만의 반공주의와 동유럽이라는 주제로 제가 연구 주제를 제출하고 또 실제로 6개월 동안 이 분야의 연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제 자신이 냉전사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드로 윌슨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상당히 기뻤습니다. 너무나 잘 맞는 기회요, 저에게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저를 받아주고 또 저에게 도움을 베푼, 또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윌슨 센터는 어떤 것이고 여기에서 냉전 연구는 어떤 것이냐. 제가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서 꼭 미리 말씀드릴 것은 윌슨 센터의 장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이 장점을 말씀드릴 때에
다른 여러 전공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된다라는 것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드로 윌슨 센터에 가서 이제 여러분 선발이 되시면 가서 제일 처음 듣게 되는 소리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PhD 학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기관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네 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직접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였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그렇게 PhD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정치에 투신해서 아주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바로 학문과 현실 정치에 둘 다 몸담았던 사람이고요. 또 미국의 대통령이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가함으로써 미국이 전 세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낳은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바로 우드로 윌슨 센터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다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유명한 정치인도 보실 수 있겠고, 또 최고의 학자들도 만날 수가 있겠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정책적인 이슈들을 또 만날 수 있겠지만, 그 다루는 범위는 전 세계적인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홈페이지인데요. 프로그램 부분에 들어가서, 이게 제가 이제 사실 컴퓨터가 익숙치 못해가지고 일부분만을 캡처한 부분을 잘라서 그래서 밑에 더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브라질, 캐나다, 차이나, 콜드워, 컴퍼러티브, 컨그레스 프로젝트 등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믹 리서치와 정책적인 지혜를 아주 잘 결합시킨 곳이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History and Public Policy에서 KF와 함께 직접적인 실무를 맡고 있는 제임스 펄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University without student. 그래서 학생이 없는 대학처럼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모든 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특별히 이제 제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특별히 정책 중심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 데 비해서, 여러분 아까 화면 보셨겠지만 크리스찬 오스터만 감독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드로 윌슨 센터는 역사를 아주 진지하게 취급하는 그러한 연구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하게 이제 알려진 것은 바로 냉전사 연구인데요. 냉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것만큼 수많은 나라의 사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료를 교차 분석하는 것이 냉전 연구에 있어서의 최신 연구 방법론입니다. 근데 그럼 교차 분석을 하려면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알아야 되느냐?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원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드로 윌슨 센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 특히 동유럽이나 러시아 문서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냉전 연구하는 사람만 이 우드로 윌슨 센터에 가서 활동하는 게 적당하느냐? 바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이미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냉전사 연구라고 하지만 냉전 그 자체뿐만 아니라 냉전사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냉전 자체가 무슨 여러분 생각하면 군사적인 명, 그다음에 스파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유명한 이제 이 사람 역시도 우드로 윌슨의 펠로우입니다. 멜빈 레플로나 학자가 지은 For the Soul of Mankind, 인간의 영혼을 위한 투쟁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문화사, 경제사, 정치사 모든 면에 걸쳐서 냉전에 관한 연구가 있고요. 또 우리 한창 이제 안보 불안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북한이라고 하는 현재 이 나라의 행태와 이 나라의 이러한 급진적인 이념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 아까 또 화면에 나왔던 빅터 차가 쓴 더 임파서블 스테이트라는 책인데, 이렇게 북한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냉전사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 중국의 부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뒤에 이제 더 이제 우리 신희영 씨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키신저 인스티튜트가 안에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 같은 경우. 그래서 중국 연구도 상당히 활발하고 있고, 특별히 중국이 78년 개방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 자료들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럼 국제관계론 당연히 도움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관계의체 이론들, 안보학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정교한 이론들은 냉전 시대의 대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처럼 한국 현대사나 냉전사를 그 역사 자체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이제 브루스 커밍스의 책인데요.
한국의 모든 어떤 현안 이슈나 역사를 설명할 때에도 냉전에 관한 학습이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정치사, 외교사 연구는 물론 국제관계 안보와 국제 현안 연구, 그 다음에 특별히 한국의 분단과 미래의 어떤 통일 문제 연구, 그 밖에 지역학들에 대한 연구, 왜냐하면 냉전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역적인 문제들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역시 냉전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자료와 가장 우수한 학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우드로 윌슨 센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 학문의 제 문양이 외교정책 분야의 실행가로서 준비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저도 기대를 가지고 또 실제로 가서 제가 확인해 봐도 이와 같았는데요. 그럼 제가 수행하는 업무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연구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 지휘 자격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KF 주니어 스칼라라 함은 우드로 윌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적인 학자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과 단순히 인턴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 어떤 좀 중간적인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대 50이라는 말을 제가 있을 때에 제임스 펄슨 씨가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면에서 50대 50이냐, 자신의 연구를 50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고요, 나머지 50은 히스토리 앤 퍼블릭 폴리시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면으로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50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의 연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또 50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부서 배치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NCAI IDP 업무를 할당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북한 문서 프로젝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제 우리말을 쓰니까 국제적인 어떤 문서 번역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실상 연구를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유럽이나 또 동독 같은 여러 동유럽의 나라들, 그다음에 러시아의 문서들 중에 북한과 관련된 문서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북한이 현재 있는 모습을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도큐먼트들을 만들고 축적하는 일이 바로 NCAI IDP의 업무인데, 이 중에서 바로 이 한국에서 온 KF 주니어 스칼라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외교문서 내용에 대한 프루프 리딩과 에디팅 중심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에서 우리나라 말이 또는 우리나라 지명이나 인명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틀린 건지 어떻게 다른 건지 충분히 잘 알아낼 수가 있는데, 중역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문서에서 또 영국 문서에서 한국 사람 이름과 한국의 지명이 나왔을 경우에 고치기가 쉬운데, 러시아 문서나 동독 문서에서 나온 그 명칭을 영어로 한 번 더 바꾸게 되면은 중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선발되시는 분들이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또 어느 곳의 이름인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명과 지명을 확정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HAPP, History and Public Policy 프로그램의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업무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그냥 뭐 보이지 않게만 쌓여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아까 앞에서 여러분 화면 보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이러한 문서 정리 작업을 통해서 블레틴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블레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주제에서 연구가 축적이 많이 되어야지만 나오게 되는 대단히 커다란 이 책자입니다. 물론 이제 PDF로도 다운 받을 수 있지만요. 그 외에 아주 이슈별로 상당히 분량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것을 공개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속 연구를 하겠다 싶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도세어를 발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문서를 준비할 때에 프루프 리딩을 하고 에디팅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연구 이외의 업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럼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느냐, 일단은 가서 이제 일과 함께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각국에 있는 많은 냉전의 사료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디지털 아카이브에 축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 일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최신 영문 번역 사료를 열람을 했고,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했는데 너무나 양이 많아서 참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세미나가 열립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희영 씨가 더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국제정치사 전반, 냉전, 동유럽, 북한, 한국 냉전사 저의 연구 주제랑 관련이 된다 싶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찾아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드로 윌슨 센터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도서관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상당히 우수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아마 열람 내지는 대출이 불가능한 많은 희귀한 자료들,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 30년대 뉴욕 타임스 같은 미국 언론 여러 가지 기사들, 그래서 카탈로그와 구체적인 영문 기사까지 제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마 소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에 가면은 국회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많은 책들을 다 대출할 수 있어요. 그럼 대출할 수 있다고요? 직접 도서관에 가서 대출하냐?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친절한 도서관 사서를 통해서 전부 책이 우송이 됩니다. 아마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연구 활동으로는 역시 20년대, 30년대에 그 당시에 이제 지적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저는 헌책을 많이 찾으러 헤맸습니다. DC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책방을. 네 번째가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건데요. 우드로 윌슨 센터에는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도 많이 오지만 정말로 인류의 학자들이 모입니다. 근데 일리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 이 책을 샀어요. 이고르 룩스라고 하는 On the Edge of the Cold War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어떻게 공산화됐는가에 대한 책을 사서 열심히 가서 공부해야지 하고 갔는데 이 저자가 4달 뒤에 왔어요. 그래서 북 이벤트가 열렸고 직접 이 사람의 강의 및 저자 사인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이 사람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나서 단순히 책에 사인 받는 정도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직접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커다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더 개인적으로 좀 친밀했던 것은요. DC 근처에는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조지타운 대학, 카톨릭 대학, 그다음에 이제 메릴랜드 주립대학 등등등등이 있는데 마침 저의 연구 주제와 제가 알고자 하는 것들과 관련된 분들을 두 분 만나서 제가 좋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가톨릭 대학교에 계신 미국 반공주의를 연구했던 마이클 키미지라고 하는 교수, 그다음에 또 나치즘이나 그다음에 테러리즘에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제프리 허프라고 하는 메릴랜드 주립대학 교수. 그래서 사실 이런 기회는 그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느냐? 우드로 윌슨 센터의 어떤 자유로운 허용에 의해서 제가 이런 귀중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 센터 활동을 하면서도 거기 감독을 했던 오스터만 씨나 또는 제임스 펄슨 씨가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갖도록 권장해주고 또 많이 후원을 해줄 수 있었기에 제가 이런 분들 만나고 또 교류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자격은 되지 않지만 느낀 바에 따라서 그냥 재원 비슷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원 준비 단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선발 여부와 상관없이라는 단서를 좀 달고 싶네요. 제 생각에는 제가 KF 설명에 와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뭐를 기뻐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지는 우드로 윌슨 센터가 무엇을 원하는가는 2차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본인이 무엇을 공부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공부해 왔는가, 무엇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정말 내가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가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래서 KF나 우드로 윌슨보다 본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펠로우십, 더 나은 6개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일을 잘 생각하셨다면은 과연 내 이 연구 주제를 WWICS에서 결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냉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모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실제로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기만 한다면 구글링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또 자신의 연구 주제에 얼마나 맞닿은지 알 수 있겠고요. 결국 그럼 1과 2의 고려사항을 토대로
자신의 명쾌한 의사를 담은 지원서와 연구계획서를 잘 작성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확정 이후에는 좀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 뭐 이제 집을 구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또 가서 이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선발된 이후에 아마 조언을 줄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드로 윌슨대는 최고의 학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만남을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있나? 누가 펠로우십으로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처럼 저는 사실 개념 없이 그냥 그 책 사가지고 그냥 갔다가 우연히 만난 거지만 한번 좀 의도된 만남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되게 적중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은 스쳐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두 번째, 우드로 윌슨 센터는 최신의 냉전 역사 자료가 모이는 곳인데 혹시 저처럼 역사에 관련해 정치사나 아니면 정치사는 아니어도 역사적 접근 방법을 통한 정치학 내지 지역학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가 있는지 이미 디지털 아카이브 공개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서 그런 만남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고, 사실은 세 번째는 저보다 이제 신영 씨가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전 이번에 사실이 미국이 초행길이었습니다. 서울에서만 벗어난 적이 없는 아주 이 협량이었었는데 이게 참 아쉬워요. DC에 6개월 동안 있기 때문에 DC와의 만남을 한번 준비해서 그곳에서의 여러 가지 즐거운 인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윌슨대도 가셔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은가? 정말 저의 마지막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은 주니어 스칼라이고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지만 지원 준비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연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6개월간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일만 하거나 단순히 미국에서 DC 생활만 즐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의 중심지이고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권력과 가장 큰 브레인이 모이는 곳이 DC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냥 6개월의 시간을 그냥 보내기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독립된 연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무엇이 도움되는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포섭시키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단순히 나 선발됐다, 참 좋다, 6개월간 미국에 한번 있어봐야지 이런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파운데이션 주니어 스칼러 2기 신희영입니다. 저도 김석원 씨와 함께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현재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전공하면서 석사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석원 씨 발표에 이어서 지난 6개월간 참여한 이 주니어 스칼러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약간 좀 더 라이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의 경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작년 이맘때쯤에 미래에셋 빌딩에서 열린 이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그 1기 주니어 스칼러이신 이채령 씨의 설명을 듣고 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지원하실 때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로는 각종 증명서들이나 지원서, 지원 동기서, 연구 계획서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맞췄던 부분이 자기소개서와 연구 계획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되는 부분은 연구 계획서임을 정말 자신 있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주니어 스칼러스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가시게 되면 바로 당장 그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연구 계획서에 담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우는 다른 합격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 계획서를 준비하는 데 들인 시간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당시 석사 2학기를 마친 학생이었고 연구라는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데다가 이 연구 계획서 쓰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계속 그 연구 계획서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쓰는 데에는 한 이틀 정도밖에 안 걸렸지만 뭘 쓸지, 어떤 걸 연구할지 이 주제를 정하는 데 한 1, 2주일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는 안보 전공이었기 때문에 세종연구소에 계신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조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제 그 텐더티브 리서치 플랜 같은 걸 말씀을 드리고
피드백을 받는 등의 그런 것을 하면서 시간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뭐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introduction, problem statement, 등등, objectives,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methodology 이런 것들을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연구 계획서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사실 딱히 정해져 있진 않고요. 또 합격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다 사람마다 각기 그 포함시킨 내용들이 다 달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SOP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 내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분량 내에서 최대한 제 자신 홍보하고 제 안에 그 열정과 각오나 이런 걸 좀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전형에 합격하신 후에는 아마 지금 인터뷰가 몇 월 달에 열릴지 제가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6월 달.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발표다, 시험이다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출한 서류들만 한번 훑어보고 인터뷰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터뷰 자체가 이제 화상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그 다음 저희 다음으로 오신 분은 사실 스카이프로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내용은 정말로 제가 그 연구 계획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는 것에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연구 계획서 중심의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의 그 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 우드로 윌슨 센터 내 구성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윌슨 센터에는 일단 공무원으로서 그 일상적인 근무를 하는 스태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기간 동안 윌슨 센터에 소속이 되어서 적을 두고 개별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에도 각기 다른 타이틀이 붙는데요.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와서 이제 필드 리서치 같은 걸 하는 숄텀 스칼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와서 연구를 진행하는 퍼블릭 팔러시 스칼러나 아니면 주니어 스칼러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미국 학교 시스템상 한 학기 한 9개월 정도 와서 그 연구를 진행하시는 펠로우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더 장기적으로 적을 두고 계시는 시니어 스칼러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학자들의 원래 직업은 교수님들, 변호사들, 기자들, 작가들이신 걸로 기억이 되고요. 저희 같은 이제 석박사 학생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주니어 스칼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이 석박사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도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래서 한 사람도 한 명씩 정도 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핵 문제 관련된 개별 연구 주제를 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를 담당하는 팀이라는 이분이 제 슈퍼바이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임스 퍼슨이라는 그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를 담당하는 분이 이 코리아 파운데이션 이 프로그램을 코디네이트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분 또한 제 슈퍼바이저로서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제 개별 연구에 대해서 많은 유용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윌슨 센터 내에서 제가 속했던 팀은 그 History and Public Policy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라는 NPIHP라는 이름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이 NPIHP라는 곳은 아까 그 사진 속에 그 팀이라는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주로 핵무기 확산과 관련해서 세계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그 어타믹 밤이 사용된 1945년부터 이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이제 에이덤스 피스를 공표한 1953년을 거쳐서 그 NPT가 발효된 1970년대까지 그 역사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인도 양국 간에 체결된 그런 민간 핵 협력 조약에 대해서 인도의 입장을 정리한다든지 해서 제 개별 연구 주제와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많이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주제를 이렇게 할당을 받아서 어느 정도 공부하고 정리를 한 후에는 디렉터인 크리스천 오스톨만이 어디 비엔나에 있는 회의를 갔을 때 오프닝 리마크를 한다. 그랬을 때 거기랑 관련된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꼭 봐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책이나 아티클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그 팀을 도와서 새로 그 디클래시파이드 된 문서들을 정리해서 그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에 올리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 최근 햅팀에서 발표한 그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토대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그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윌슨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서 현재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업로드했던 문서들도 제 개별 연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요. 그 예 중에 하나로는 뭐 1960년대 미국이 이제 핵기술 확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문서들을 정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업무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이 주니어 스칼러라는 타이틀 자체에 스칼러라는 말이 있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제 팀이라는 제 슈퍼바이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윌슨 센터 내에 소속된 부서에서 내주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제 스스로 스칼러이기 때문에 제 스칼러로서 수행하는 그 개별 연구의 진행 상황이 사실 더 중요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개별 연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들만 할당을 받았었고요. 근데 이 점은 사실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하시는지, 뭐 어떠한 팀에 소속되시는지, 어떤 슈퍼바이저를 만나시는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점이라 사실 확답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 개별 연구와 관련된 그런 업무들만 많이 할당을 받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윌슨 센터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윌슨 센터는 그 History and Public Policy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정책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행사들이 많이 열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새로 출간된 책을 쓴 저자가 이제 직접 와서 그 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함께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현재 뭐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그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행사들이 다양하게 많이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흥미로운 이슈를 접할 기회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제가 평소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는 인물인 헨리 키신저나 제임스 베이커가 온 토론회에 참석해서 직접 그들의 생각이나 뭐 견해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윌슨 센터가 위치한 곳이 미국의 수도이자 또 더불어 세계 정치 중심이 되는 그런 워싱턴 DC이기 때문에 이 윌슨 센터 외에도 다양한 싱크탱크들이나 정책 관련 기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 분야나 관련된 이벤트들도 하루에 몇 개씩 열릴 정도로 많고요. 또 그 외에도 관심이 가거나 아니면 가고 싶은 행사들이 있으시다면 미리 이제 슈퍼바이저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얼마든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김성원 씨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우연히 정말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그 전날 읽었던 아티클을 쓴 저자가 그 다음날 제가 갔던 뭐 이벤트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던가, 아니면 뭐 제가 맨날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핵 관련 블로거의 운영자가 어느 날 정말 뿅 하고 나타나서 그 특강을 온다던가, 아니면 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 이제 서부에서 건너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원 김성원 씨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미리 가시기 전에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이 앞으로 오실지 이런 걸 미리 조사를 하셔서 가시면 더 그 기회를 많이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C에서 주니어 스칼러로 생활하시는 동안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건 사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적용은 되는 것이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실수록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슨 센터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따로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학자들이나 스태프들이 다 각자 이제 점심을 사거나 싸와서 이렇게 테이블들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잘 모르는 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쭈뼛쭈뼛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데나 막 가서 껴서 앉으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기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기 한 분 한 분 계신 그 학자분들은 다 이미 정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분들이고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20-30년의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펠로우십에 합격해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그냥 무조건 연구랑 관련된 얘기만 하게 되고 또 자기랑 관련 없는 분야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얻게 된 영감이나 뭐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또 엄청 친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시기를 당부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윌슨 센터 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단순히 식사 시간 외에도 정말 많은데요. 뭐 정기적으로 열리는 소셜 아워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뭐 크리스마스 파티, 발렌타인스데이 파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DC 주변에 유명한 이제 투어링 사이트에 가는 그런 이벤트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꼬박꼬박 참석하시면 많은 분들이랑 친해질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아는 분들도 소개받아서 친해질 수가 있고 이러면서 네트워킹의 기회가 정말 자연스럽게 마련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꼬박꼬박 그런 데 참석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분은 아까 그 김서건 씨께서 소개하신 그 The Origins of Korean War의 저자이신 그 브루스 커밍스가 이제 윌슨 센터 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같이 이제 그 알링턴 시메트리에 이제 놀러 갔을 때 학자들이랑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그 현재 그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니어 스칼러스 프로그램에 합격되고 나서 합격자분들이랑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김태환 부장님께서 그 가자마자 신문을 구독해서 읽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정말 가서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깨달았던 게 그 윌슨 센터에도 정말 다양한 그런 뭐 현재 이슈들이 많이 이렇게 관련해서 행사들이 많이 열리지만 만약 가셔서 정말 눈과 귀를 제대로 열지 않고 계신다면 정말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그 DC 안에서 그 핫한 이슈들을 정말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저희 때는 갔을 때가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고 뭐 워낙 재밌을 때여가지고 가자마자 워싱턴 포스트를 구독해서 읽었는데요. 그때 매일 출근하면서 그걸 읽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정말 계속 깨닫게 되는 게 언제 어디서 사람들이랑 마주쳐서 그때 당시에 그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정말 갑자기 만난 사람이라던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너 뭐 지난 일요일에 뭐 핵무기 관련해서 이런 기사 뜬 거 봤었어? 이랬을 때 이왕이면 대답을 하는 게 더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또 거기서 친구들 많이 사귀게 되시면 그런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듣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커런트한 이슈들을 놓치지 마시고 신문을 구독한다든지 하셔서 항상 캐치하시기를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DC라는 도시에 계신다는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머물 당시에는 특히 대통령 선거가 열렸었고 그 DC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이 바로 윌슨 센터 근처에서 열렸었어요. 또 이제 DC에는 그 아까 보여드린 알링턴 시메트리처럼 미국 그 유명한 대통령들이 묻혀 계시는 그 국립묘지도 있고 입장료가 무료인 그런 국립박물관들이나 미술관들이 정말 많고요. 또 이 디스라는 곳 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만 있다가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외롭기도 하고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어서 네트워킹의 기회가 정말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석하시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신선한 아이디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교류할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DC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를 활용하신다면 계시는 동안에 그 윌슨 센터에서 근무하는 시간 외적으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학문적으로 어떤 분야에 특히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있는지를 깨닫게 됐고 또 이미 그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분들을 많이 접함으로써 앞으로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 있었고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아직까지도 그 인연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인연을 유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정말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6개월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얻었다고 정말 자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니어 코리아 파운데이션 주니어 스칼러스 프로그램, 특히 뭐 윌슨 센터를 포함해서 또 해마다 발간되는 이어북으로 유명한 그 CPRE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 KF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셔서 많은 기회를 누리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처 제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사업부에서 이 인턴십 펠로십 담당하고 있는 이프로라라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재단에서는 지난해 말에 2012년 말에 그러니까 올해 2013년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와 그리고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활동을 하게 될 인턴분들 그리고 펠로 한 분에서 총 8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윌슨 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CPRE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난해 협약을 체결을 했고 작년에 선발을 통해서 올해 1월에 이재원 씨, 지금 보시는 이재원 씨와 그리고 김나무 씨가 최초로 인턴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께 이거를 이분들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재원 씨랑 김남우 씨에게 현지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재원 씨가 의외로 그 사진이나 뭐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음성을 담아서 그런 설명을 파워포인트로 보내주셔서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곁들이면서 이재원 씨의 설명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김나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China and Global Security Program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재원 씨 같은 경우 Dual Use and Arms Trade Control 프로그램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죠. 그래서 이재원 씨가 들려드리는 설명이 어쩌면은 신희영 씨나 김석원 씨처럼 어떤 완성된 경험담이라기보다는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진행 중인 경험과 더불어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여건에서 인턴십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정도에 그칠 수도 있겠는데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지금 보시는 CPRE 전경은 뭐 CPRE 홍보 사진에서 많이 보셨던 전경일 텐데요. 이 CPRE가 위치한 곳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지만 스톡홀름 내에 있는 건 아니고 스톡홀름 시내에서 약 10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솔라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그 평화연구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받는 인상과는 달리 그냥 주거 지역에서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서 이재원 씨 음성을 통해서 CPRE가 어떤 곳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소의 전체 직원 규모는 60명 내외입니다. 다만 연구과제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정직원 외에도 초빙 연구원, 인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의 수는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한 달간은 사실상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1월 말 도착을 했는데요. 그동안 장단기적인 계획을 전 세웠고 몇몇 연구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관심 분야를 말하고 조언을 얻기도 했습니다. 연구소는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층에는 대부분의 선임 연구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층에는 중국 프로그램 직원들과 그리고 도서관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하 1층에는 제가 위치한 인턴들을 위한 방과
초빙 연구원들의 공간 및 그리고 특이하게도 큰 부엌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분위기는 직급과 관련 없이 자유롭고 편안한 편입니다. 상당히 수평화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서로 호칭을 부를 때 학위나 직위에 따른 호칭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직급이 어떻든 아니면 그 사람의 학문적인 성취도나 학위를 어떤 학위를 받았던 간에 그냥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연구자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도 들고 인턴으로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서로 질문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프리의 출판물을 비치해둔 공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필요하신 여러 가지 출판물들을 무료로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도착하자마자 시프린 이어북이 가장 유명한데 가장 큰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연간 6종 정도의 출판물이 정기적으로 간행이 된다고 하고요. 전 세계 안보 분야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프리 이어북 등에서 참고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군사비 통계가 가장 유명한 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또 출판되는 것이 폴리시 페이퍼하고 인사이트라는 것인데요. 10페이지 내외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논하는 짧은 글들을 계속해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프리 영감, 이어북을 통해 발표되는 각종 통계들은 여전히 연구소들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시프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례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프리의 연구과제는 겉으로는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으로 연구하는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또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한 고민이 많고 질적 연구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은 시기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2층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책상도 있고요. 외부에서 방문한 연구자들이 이 책상을 주로 이용합니다. 연구소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해서 저희는 책을 빌려볼 수 있고요. 비확산 및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서적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 역시 장점입니다. 특이한 점이 이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스웨덴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프리 도서관은 스웨덴에서 국제 안보 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층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이곳에는 52,000권 정도의 장서가 보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2층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자료 보관실에도 수많은 문서들이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이곳에 60, 70년대 나왔던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발굴만 하면 귀중한 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턴으로서 근무 환경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도서관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지하 1층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인턴들이 모여있는 인턴룸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중국 프로그램 인턴들은 2층에 중국 부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방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턴들은 지하 1층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룸 입구인데요.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지금 현재 3명이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있고요. 연구소의 독특한 점들은 일단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과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Dual Use and Arms Control 프로그램 경우를 들면 비확산 체제의 한 분야로서 수출 통제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고 최근의 중심 활동은 새로 유럽 연합에 가입한 신임 회원국들에 대해서
제도 구축 등과 관련된 캐패시티 빌딩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 현직 지금 정직원들의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연구와 관련돼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있었던 북핵 실험 직후에 이곳의 선임 연구원인 셰넌 카일은 북핵 실험에서 사용된 핵물질과 설계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태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은 기술과 정책이 어우러지는 시프리의 독특한 특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리하고 다른 인턴들의 자리인데요. 보시다시피 시프리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인턴을 포함해서 노트북과 모니터 등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김남호 씨인데요. 이분은 2층에 마련된 중국 프로그램 인턴들이 쓰고 있는 방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층이면서도 햇빛이 잘 들어서 다른 인턴들도 참 많이 부러워하는 곳이고요. 창문 바로 앞 풍경이 아주 멋지기 때문에 김남호 씨가 이 자리를 먼저 차지했습니다. 현재 임하고 있는 연구는 중국과 북한의 협력관계에 대한 연구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시각에 대해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김남호 씨는 이곳에서 학교가 아닌 연구소에서 실질적인 연구를 하면서 얻는 것이 많다고 하고요. 학교와 달리 본인이 속한 부서 안에서 그에 맞는 연구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시프리는 인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턴은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 같고요. 현재 인턴의 인원은 6명이고 재단에서 파견된 인턴을 제외하고는 미국, 브라질, 슬로베니아, 중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보통 인턴들은 지원을 하게 되는 루트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인턴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슬로베니아에서 온 친구 같은 경우는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직접 시프리의 인턴 근무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에라스무스를 지원한 인턴과 재단 인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이 비용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단 인턴으로서는 그만큼 특별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개별적으로 우편함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이것은 부엌입니다. 연구소에 이렇게 큰 부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큰 스토브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식기도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취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반 가정집의 부엌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점심시간에 식재료만 사와서 요리를 해먹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만큼 스웨덴의 여유로운 근무 환경이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여유로운 환경이 더 좋은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곳은 시프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 에디터들 중에서 한 명입니다. 국제적인 연구소이다 보니까 영어를 작성했을 때 그 문서를 에디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프리에는 한 4-5명 정도 에디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출장 중에서 직접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분은 보시다시피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고 하고요.
한국 음식을 저보다 더 많이 그리워하고 신혼여행지로는 제주도를 가겠다고 말하는 굉장히 호쾌하고 유쾌한 사람입니다. 한국을 많이 좋아하니까 제가 많이 친해져서 영어 에디팅을 좀 많이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씨프리는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한국이나 북한과 관련된 연구는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씨프리 자체가 지역 연구에 대한 초점은 많이 맞춰져 있지 않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나 무기전 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중국 연구부서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밖에 각 프로그램마다 각 지역에 대한 전문가들도 사실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보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어떤 연구기관들처럼 북한이나 동아시아에 직접적인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씨프리 홈페이지에 보시면 북한 문제가 여전히 세계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모아져 있는 섹션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재원 씨가 연구소에 출근하는 출근길 사진이고요. 2월 초에 찍은 사진이니까 아직 얼음이 얼어 있는데 의외로 북유럽이라고 해서 굉장히 추울 거라고 다들 걱정을 하고 갔는데 겨울 1월, 2월 온도가 영하 1도 정도니까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는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재원 씨는 연구소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 그리고 김남우 씨는 10분 정도 거리에 숙소를 구했는데 역시 북유럽은 물가가 비싸다라는 염려가 많아서 재단에서 지원하는 월 2,000불로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염려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상 약 재단 지원금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숙소를 구해서 탈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내기 앞서서 이재원 씨가 현지 생활 관련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설명 듣고 일단 씨프리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스웨덴 사람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비영어권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사라졌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는데요. 스웨덴이 낯설고 또 물가도 높고 날씨도 좋지 않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물가는 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쉽게 적응이 되고요. 날씨는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씨프리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싱크탱크라는 점이겠죠. 2012년에 세계 싱크탱크 순위에서 4위를 기록한 기관이니만큼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씨프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설명을 다 들으시고도 더 궁금하시다든지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면은 질문 받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장님 그리고 희영 씨, 성훈 씨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같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설명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최윤희라고 하고 오늘 포스터를 보고 그냥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 자격에 보면 관련 전공 국내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외교학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정치학에 국한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학을 전공해서 법학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저도 지원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부가 법학 전공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안보 전공인데 법학이면 충분히 연관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 연구 주제는 사실 그 History and Public Policy 프로그램에 국한해서 꼭 정하실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관련해서 정하시면 슈퍼바이저를 배당받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고 조언을 얻는 게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제 생각에는 주제하고 소재를 나눠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주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제정치학, 외교사, 그다음에 안보학이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제가 자신이 이제 법학이나 물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국제개발 연구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치 경쟁어죠. 그런데 이제 주제가 혹시 좀 떨어져 있더라도 만약에 법학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의 소재의 면에 있어서 History and Public Policy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북한이라든가 아니면은 핵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예를 들자 뭐 법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법적인 NPT 레짐 같은 국회에 관련된 그런 소재가 일치하면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제가 일치하는지 소재가 일치하는지 둘 다 일치하는지 한번 따져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윌슨 센터에서 자신이 뭘 얻겠다, 시플에서 뭘 얻겠다, 이걸 잘 생각하셔서 본인 전공 분야에서 이 기반이 잘 맞고 잘 접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공 제한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혹시 그 지금 연구소랑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할 때 그 분야랑 연구소를 본인이 가고 싶은 쪽으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DC에 계실 때 지원된 체제비로 생활이 가능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연구 계획서 설명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제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양쪽으로 모두 지원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서류가 통과가 돼서 인터뷰를 보신다고 하시면은 그 단계에서 본인의 일지망이 어딘지, 이지망이 어딘지를 밝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으시고 실력이 좋으셔서 양쪽에 다 합격하셨을 때는 이제 일지망을 택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 질문. 네, 저 김서원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원할 때 당시에 그 해당 부서 각자 이제 부서를 정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체제비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진심 팩트인데 DC가 정말 물가가 비싸고 집값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체제비로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땡스기빙이랑 크리스마스랑 다 있었어요. 그때 여행도 갔다 오고 이제 랩탑이 고장났기 때문에 랩탑도 사고 뭐 정말 그 네트워킹에도 참여하고 뭐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둘 다 이제 그 헌책 사는데 이제 재미를 들어가지고 거기 좀 많이 쓰긴 했지만 네, 둘 다 이제 그 안에서만 생활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 연구 계획서. 네, 연구 계획서. 그 연구 계획서가 원래 보통 리터처 리뷰 같은 것도 같이 넣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지원하기 전에 전화를 했을 때 아무래도 그 5장 이내이기 때문에 그걸 넣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형식을 다 갖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포함을 안 시켰고 일기이신 이채령 씨도 사실 포함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항목들은 이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이제 그 지원서를 이제 뽑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제 항목을 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방법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인터뷰에서 계속 그 방법론에 대한 걸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실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희영 씨하고는 달리 저는 이제 미국이 초연길이었기 때문에 체제비가 충분할지 안 충분할지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개념이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센터에 있는 디지털 자료들도 상당히 유용했지만 제 자신이 이제 여러 헌책방들 돌아다니면서 제 자신이 모은 자료들이 많았었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사실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역으로 말하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도서들을 구입하고도 자신의 생활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연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모이신 분들 수많은 전공 각각 다른 연구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준비한 게 조금은 우드로 윌슨 센터 퍼블릭 히스토리 앤 퍼블릭 폴리시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잘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드로 윌슨 센터의 장점은 어마어마한 양의 영어로 번역된 디지털 아카이브거든요. 그럼 연구 계획서는 아마도 그런 형식이 되는 게 좋겠죠. 아까 신영 씨 말씀하신 것처럼 소논문이나 논문 쓰듯이 리터처 리뷰를 길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핵심은 이거죠. 미리 자신의 연구 주제를 확정한 다음에 그 연구 주제에 가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들이 우드로 윌슨 센터에 있는지를 한번 먼저 조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어떻게 조사해 보시는 게 좋냐면 아무래도 정리된 자료로 나온 아까 본 냉전사 국제연구 블레틴이라든가 이도시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자료가 축적돼 있구나, 그리고 어떤 주제로 묶음을 해가지고 도큐멘터들이 축적돼 있구나를 보신 다음에 이렇게 쓰시는 거죠. 저는 이러한 연구 주제를 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오는 장점을 살려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내가 연구를 진행해 왔고 이것을 당신의 자료와 결합시킬 생각이다. 아마 이것이 가장 매력적인 연구 계획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프리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까지 펠로우를 파견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9월에 파견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박사 학위 소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박사 수료생도 펠로우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인턴하고 펠로우의 차이점이 뭔지, 단순히 업무의 차이인지 아니면 학위 유무의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시프리와 협약은 작년에 새로 체결되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는 2011년에 저희가 처음 글로벌 인턴십을 마련을 하면서 띵크탱크 쪽 인턴십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협약 체결해서 이제 2기, 2기에 거쳐서 올해 3기를 파견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시프리와 협약을 체결을 작년에 했고 작년에 선정을 해서 올해부터 인턴 2분? 인턴 3분 fellow 한 분, 인턴 3분 fellow 한 분이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몇 분, 하반기 몇 분, 상반기 2분, 하반기 2분 이렇게 이제 파견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인턴과 펠로우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제 지원 자격 대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턴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과정생 이상의 대학원생들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인턴십에 조금 더 가깝게 이제 수련 과정을 조금 더 경해서 연구를 하시는 걸로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연구 지도도 조금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턴이라는 개념이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우드로 윌슨 센터와 시프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성격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주면서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펠로십 같은 경우는 좀 개념이 달라서 박사과정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 이상이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연구 경력이 있으신 학자분들 또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펠로십은 이제 스칼러 분들이 이제 가셔서 좀 더 연구에 집중하실 수 있고 좀 더 연구와 거기서 네트워킹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처음 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저희가 나눠드린 애플리케이션 폼 보시면은 이제 아까 문의하셨던 것처럼 연구소를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상반기 혹은 하반기 다른 시기를 선택을 하시게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양자택일이 아니라 가능하신 시기를 묻는 내용이니까 모두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모르시고 지원 신청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성적 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1년까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영어 성적 1년 이내이시면은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해드리는 성적 외에 뭐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그런 그리고 제2 외국어라든지 성적은 참고사항으로 볼 수는 있지만 가급적 저희가 요구해드리는 성적을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자격 요건을 딱 못 박았었던 점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해외로 더 많이 진출해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이기 때문에 변함은 없지만, 그 자격 요건이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일단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파견되면 어떤 부서에서 일하게 되는지는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랑 그리고 재단 웹페이지 상에 그 공고문 하단에 첨부가 되어 있어서 각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좀 상세히 참고하셔서 지원 신청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세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